대한민국 삶의 질적인 향상을 위해 탄생한 프로그램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도 그동안 미처 알지 못했던 두뇌 속에 담긴 놀라운 비밀들을 파헤쳐봅니다. 두뇌과학 전문가 이시영 박사님 자리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존스 홉킨스 대학의 켈리 타마시로 박사의 쥐 연구라고 합니다. 임신 중이나 또 모유 수유를 하는 기간 동안에 이 엄마가 지나치게 고지방의 고열량의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아이에게 영향을 간다는, 아이의 뇌 발달에 좋지 않다는 건데요. 어미쥐가 임신 중에 계속해서 고열량 식사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기 쥐의 인지나 행동, 신체 부분까지 모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이 실험 연구 결과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이거는 이제 어미 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임신한 쥐에게 굉장히 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인 그룹과 네네. 또 보통 식단을 먹인 그룹으로 놓았더니 정말 고지방 함량이 높은 음식을 먹은 쥐 새끼들은 확실히 보니까 이 고열량 이런 식단을 찾게 되는 경향이 많고요. 네네. 체중도 물론 이제 늘어났고 또 이 당분이라든가 혹은 또 식욕 억제 능력이라든가 또 활동량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이 떨어졌고 심지어 그 인지 능력까지도 떨어졌다. 이런 끔찍한 보고가 있습니다. 이건 아마 쥐에 대한 실험이지만 사람에도 별로 그대로 적용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저도 듭니다. 네. 예. 엄마가 먹는 것이 곧 아이가 먹는 거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었잖아요. 네. 이게 이렇게 쥐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됐다고 하니까요. 다시 한번 좀 이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겠다라는 교훈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최신 뇌과학 뉴스 두 번째 뉴스는요. 잠에 관한 뉴스입니다. 최근에 미국 수면학 회장인 티모시 모르겐탈러 교수는요. 이 잠자다가 중간중간에 코골이를 통해서 숨이 끊어지는 이 폐쇄성 수면 무호흡증으로 뇌 손상을 입은 환자들에게 양압기 치료를 했다고 해요. 근데 3개월간 양압기 치료를 한 결과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거든요. 네. 어떤 연구였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양압기라는 것은 압력을 주어서 이제 수면이 이게 기도를 딱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네네. 이렇게 열어야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제 무슨 이유든지 나이가 들었다가 이러면 이게 막아버리니까 호흡을 못 하는 겁니다. 네네. 호흡을 못 하니까 당연히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해지고 뇌 손상을 입을 수 있겠죠. 그런데 정말 양압기를 적절하게 잘 쓰니까 3개월 내에 손상된 뇌 일부가 개선이 되고 또 1년 내에 거의 대부분이 회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단순한 코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당수의 코골이 환자들은 이 폐쇄성 무호흡증을 같이 동반합니다. 이는 굉장히 뇌에 손상을 끼칠 우려가 많고요. 심지어는 사람이 죽을 수 있으면 자는 동안에도 네네. 굉장히 위험한 이런 거니까 정말 코골이를 하는 사람들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모르지만 같이 자는 사람이 아니까 그 이야기를 해주면 꼭 수면 다원 검사라고 좀 굉장히 좋은 검사 기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양압기가 조금 비쌉니다만은 그걸 쓰고 나면은 한결 편해 줍니다. 저도 참 양압기를 쓰는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용하세요? 내가 코가 커서 그런지 코골이를 많이 하고. 코골이를 병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대충 내가 잘 못 느끼니까 넘어가곤 하는데 이 수면 중에 무호흡증이 뇌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힌다고 하니까 예. 꼭 한번 수면 클리닉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신 뇌과학 뉴스 두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럼 이제는요. 오늘의 주제를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의 주제를 알아봅니다. 어떤 향기를 맡았을 때 문득 그 향기와 관련된 옛 추억이 생각난 적이 있으신가요? 이처럼 향기에는 뇌를 활성화하고 기억을 불러오는 힘이 있는데요.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냄새. 냄새가 어떤 경로로 뇌에 전해지는지 알아보고 향기를 이용해 몸을 치료하는 아로마 오일의 종류와 사용법부터 냄새와 후각의 활용까지 뇌를 매혹시키는 향기의 비밀은 무엇인지 뇌와 향기의 모든 것을 파헤쳐봅니다.
냄새와 뇌가 상식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미친다고 알 수는 있겠지만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또 어떤 것이 좋은지는 조금 오늘 자세히 이야기를 해봐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 향기와 우리 뇌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오늘은 정말 이게 뇌가요. 이 냄새는 다른 오감과는 조금 다른 특수한 그 루트를 갖고 있습니다. 뇌에 전달되는 게. 네. 이게 직접 이 후각뇌가 따로 있습니다. 이게 뇌를 직접 전달 바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다른 감각기관하고는 굉장히 다르고 반응 속도도 다르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전문가분은 누구신가요? 예, 오늘은 저 문재일 교수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냄새라는 이야기를 오늘 할 건데요. 뇌와 냄새. 사실 냄새는 형체가 보이지를 않잖아요. 그래서 냄새가 어떻게 뇌에 영향을 미치는 건지 잘 알고 계시는 분들이 드물어요.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요. 이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눈은 이제 빛 에너지를 감지를 하고 네. 귀는 이제 음파 에너지를 감지한다는 건 꽤 오랫동안 알려진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사실 이제 냄새는 어떻게 우리가 인지를 하는지 감지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 알려져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고 심지어는 꽤 오랫동안 그 물질이 갖고 있는 파동 에너지를 아마 사람이 인식하는 것일 것이다라는 이론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4년도에 그 노벨상 그 생리의학상을 받으신 리차드 엑셀 교수님과 린다 벅 교수님에 의해서 이 냄새라는 것은 어떤 화학물질의 구조를 우리 그 코에 있는 신경세포가 감지를 하고 그 감지된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서 뇌로 보내주면 그 우리의 뇌에서 그 화학물질의 구조를 그 인식함으로써 우리가 어떤 냄새라는 걸 알게 된다는 것을 밝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실제 냄새의 정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화학물질의 구조를 알아내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냄새를 기억하는 기관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박사님, 뇌에서 냄새를 인지하고 또 이게 좋다 싫다를 기억하고 하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가요? 그래요. 이제 냄새가 우리 코를 통해서 후각, 뇌에 전달이 되면 이제 요놈은 이제 변연계라는 그게 구피질이라 그러기도 하고 동물뇌라 그러기도 하죠. 네. 글로 이제 이 전달이 됩니다. 전기신호로 통해서. 그러면 이러면 이제 다시 또 이 감각야로 이 전달이 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일단은 이 냄새가 들어오면 변연계를 통과한다는 게 참 중요합니다. 이 변연계는 굉장히 우리가 구피지라 그러지만 거기는 인간의 본성을 담고 있는 생命중추도 있고 또 이 정서를 담당하는 편도체도 있고 네네.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도 있고 또 우리 그 전체 정말 인간의 본능을 지배한다는 시상하부도 거기에 있습니다. 네네. 근데 그렇게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는 이런 부위와 이 연관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냄새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입니다. 우리가 냄새를 만약에 못 맡으면은 정말 나쁜 것도 먹으면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냄새가 정말 발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은 뭐 옛날에 우리 인간만큼 그렇게 냄새에 예민하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뭐 그렇게 뭐 죽고 살고 하는 그런 게 아니니까. 네. 그러나 동물은 지금도 사람보다 훨씬 더 냄새를 그렇죠. 잘 맡고 그래서 우리가 마약견도 있고 그렇죠. 뭐 온갖 그 동물들 훈련식에서 많이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냄새라는 것은 다른 그 감각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직접 바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0.3초 만에 반응이 일어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감정 세계와 직접 관련이 있고 또 이 냄새를 잘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그 전에 내가 이걸 먹고 혼이 났다. 예를 들면은 그 기억을 해야지 안 그러면 또 그렇죠. 또 똑같은 아프게 실수를 되죠. 또 하니까 그렇게 이제 그런 쪽을 우리가 다 이 경유를 하게 돼 있는 것이 냄새. 그렇게 어떻게 보면 냄새는 인간의 본능적인 굉장히 중요한 데거든요. 생명을 관장하고 수분 관장이라든가 통각이라 각성, 기쁨 이런 모든 걸 아주 원초적인 인간의 본능을 관장하는 곳을 통과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네.
생각해보니까 이제 이 후각기관이 인간의 뭐 생존과도 밀접하게 연관이 있으니까 뇌에서 중요하게 그 정보를 처리한다는 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러면 냄새를 유난히 더 잘 맡는 사람이 있고 좀 잘 못 맡는 사람, 무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 코에 존재하는 이 어떤 신경기관이 좀 무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뇌에 전달되는 게 뭐가 느려서 그런 건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차이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지요? 네, 아마 그 대부분이 이제 흔하게 일어나는 것은 이제 연세가 드신 분들은 후각 기능이 많이 떨어지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고요. 네. 그래서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대부분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는 실제 코 속에 그 있는 신경세포는 이제 촉촉히 젖어 있어야 그 공기를 통해서 들어오는 화학 물질을 그 촉촉히 젖은 곳에 이제 잡아서 그거를 감지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그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그런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후각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고요. 실제 그 뭐 후각 기능은 계속 이제 평생을 거쳐서 재생이 되는 기관인데 그런 이제 재생되는 능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남녀 간의 차이는 그 엄지혜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뇌에서 그 결국은 결정할 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네. 코 속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뇌에서 일어나는 차이고요. 네네. 그 냄새를 특별히 잘 맡는 그런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프랑스의 이제 소믈리어 같은 경우들은 그 특별한 훈련을 통해서 자기들의 그런 후각을 키웁니다.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특별한 향을 잘 맡게 되고요. 네네. 그리고 또 굉장히 재미있는 건 인도 사람들은 본인들의 몸에서 그 이렇게 카레 냄새가 나는 걸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익숙해서 그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의외로 또 그 여러 가지 한국 사람들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하는 그 카레의 미묘한 여러 가지 종류는 그런 것들은 또 인도 사람들은 기가 막히게 구별을 해냅니다. 그래서 아마 사람들의 후각은 늘 나는 냄새에 대해서는 좀 둔감해지고 필요에 따라서 자기가 맡아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감하도록 그렇게 발달해 가는 것 같습니다. 인간은 채취라고 하는 미세한 냄새까지도 다 느끼고 하잖아요. 도대체 얼마나 옅은 냄새, 얼마나 작은 냄새까지 맡을 수 있는 건지 또 어떻게 그 냄새들을 기억해가는 건지 이야기해 주신 것들을 토대로 영상을 좀 자세하게 풀어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우리 뇌는 어떻게 냄새를 감지하는 걸까요? 인간은 개에 비해 훨씬 뒤처진 후각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포유류나 파충류에 비해서도 뒤처지죠. 후각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유는 생존 전략으로서 후각 기능의 중요성이 서로 다르기 때문인데요. 동물들에게 후각은 먹이를 구별해 생존을 가능케 하는 매우 중요한 감각이죠. 프로이트에 의하면 인간의 후각이 발달하지 못한 것은 직립보행을 하면서 퇴화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의 후각은 매우 중요한 감각이며 뛰어난 기능을 갖고 있는데요. 먼저 코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강이라고 부르는 콧구멍 안쪽에는 우리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코털 외에 섬모라는 매우 미세한 털들이 돋아 얇은 점막을 싸고 있습니다. 이 점막에서는 끈끈한 점액이 분비돼서 코가 마르지 않게 하고 먼지나 세균으로부터 점막을 보호합니다. 가장 중요한 코의 기능은 냄새를 맡는 것인데요. 코 속 점막 중에서는 냄새를 식별하는 후각세포가 분포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냄새 분자는 이 점액층을 지나야만 후각 수용기와 결합할 수 있는데요. 수용기에 붙은 냄새 분자들의 정보는 전기 신호로 바뀌어 후각신경세포를 타고 올라가 전달됩니다. 그런 다음 뇌의 여러 부위로 전달돼 냄새를 느끼게 됩니다. 후각 중추는 측두 옆 안쪽에 있는데요. 이곳은 감정과 기억에 놓인 변연계 회로의 일부입니다. 따라서 후각은 인간의 기억 또 감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것이죠. 또 후각 기능은 여성의 후각이 남성보다 예민합니다. 에스트로겐 수치가 오르는 배란기 때 여성의 후각은 더욱 예민해지는데요. 아마도 아이를 기를 때 후각을 사용해 주변의 위험을 파악하기 위함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의 후각 기능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계속해서 냄새가 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스튜디오에서 알아봅니다. 우리 학교 최고의 퀴즈왕을 찾아라. 탄탄한 기본 지식으로 똘똘 뭉친 학생들의 치열한 퀴즈 배틀. 이번 주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의 도전자는 해설중학교 학생들. 손에 땀을 쥐는 학생들의 승부를 사이언스 퀴즈 킹왕짱에서 확인하세요.
자, 냄새와 뇌에 관한 영상을 좀 보셨는데요. 냄새가 뇌에 주는 영향, 뇌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무궁무진한 것 같습니다. 나쁜 냄새를 맡았을 때 직접적으로 뇌가 손상을 입거나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는 뭐 예시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네, 그런 보고들은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이제 코가 뇌로 이르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래서 코가 제일 가까워요? 그렇죠. 고대 이집트 같은 경우 보면 미이라를 만들 때 코를 통해서 다 뇌를 꺼내내고 나서 미이라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겪을 정도로 네. 코가 사실 뇌로 가는 가장 가까운 길입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연세대학교 의사 선생님께서 개발하신 그런 뇌수술 내시경도 보면 코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시경을 만들 정도로 사실 뇌로 들어가기에는 코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해 보니까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뇌에서 너무 가깝다는 게 문제죠. 그래서 이제 코 속에서는 계속 이제 저희가 뭐 나쁜 그런 공기를 마시기도 하고 나쁜 환경에도 있어서 감염도 생기고 또 다른 좋지 않은 화학물질에 노출도 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뇌에 가까운 곳에서 계속 일어나고 염증이 일어나기도 하고 감염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신경세포에 직접 이런 화학물질들이 들어가서 직접 뇌로 전달되기도 합니다. 사실 뇌의 다른 부분들은 혈액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뇌와 혈관 사이에서는 장벽이 있습니다. 뇌혈관 장벽이라는 곳이 있어서 모든 그런 것들을 다 걸러내는데 사실 코는 그런 장벽 없이 직접 들어가는 그런 약간 좀 그런 특이한 해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유해한 물질들이라든지 좀 나쁜 화학 물질들이 코에 심하게 노출되면 그런 게 직접 뇌에 손상을 주기도 한다는 보고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즘 이제 새로 나온 화학 물질이 섞인 이런 것들은 뭐 때로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 왜냐하면 이게 이제 직접 그 후각은 아무런 이런 배리어가 없습니다. 이 경계선이 없고 바로 직접 이 전달이 되기 때문에 가령 우리가 우리 지구상에 하루에 2,000가지 새로운 화학물질이 이게 합성이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 화학물질이 들어오면은 그 전에 맡아본 냄새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유전인자의 코딩이 없습니다. 모르는 가령 거죠. 네. 굉장히 나쁜 화학물질 우리가 뭐 요즘 가끔 보면은 공장에서 무슨 그런 사고가 나가지고 막 이웃 사람들이 피난을 가고 뭐 아주 다치기도 그렇죠. 하고 그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왜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 당장 이제 냄새가 강력하니까 당장 이제 아주 오심 구토 반응이 일어나지만 그렇지 않고 서서히 들어오는 것들도 우리 뇌는 이걸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 전에 오래 있었던 것 같다면 우리가 인류가 문화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있었던 그런 것들이라면은 이제 유전인자가 거기에 대한 이 코딩을 다 갖고 있죠. 이런 것이 들어올 때는 이렇게 처리해라. 그러나 이게 새로운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뇌에 손상을 끼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번엔 제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케미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남녀 간에 사실 제일 좋은 게 세상에 제일 좋은 향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의 채취와 냄새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참 이상하게 보다 보면 이 냄새가 썩 호감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그냥 옆에만 와도 그 사람의 냄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실 존재하는 건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건지 아니면 나 혼자 느끼는 건지 궁금했는데 주변에 서칭을 해봐도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대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과학적인 건지 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좀 여쭤보려고 제가 적어왔거든요. 오늘 냄새편이라고 해서요. 어떤가요? 이런 반응이요? 네. 사람은 보지 않고 목소리를 듣지 않아도 그 향으로 서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한 것처럼 어느 정도의 그런 고유의 채취는 유전적으로 각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 어떤 사람을 좋아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한 가지 향으로만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예를 든 것처럼 어릴 때 기억하고도 굉장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좋은 기억과 연관되어 있는 향을 향수를 뿌린 그런 어떤 배우자를 만난다거나 그런 경우도 굉장히 좋은 그런 기억을 기억이 떠오르는 건가요? 그리고 앞에서 계속 이시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향기는 변연계라고 하는 감정과 굉장히 밀접한 그런 기관과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향이 어떤 자기의 감정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어떤 향수가 이제 어떤 본인이 좋았던 기억
또 이제 아련했던 기억 그런 것들을 이제 끄집어내면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게 되죠. 그럼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페로몬 향수라고 불리는 일명 이제 이성에게 어떤 호감을 줄 수 있는 향수라는 이건데요. 많이 팔아요, 인터넷에 보면요. 근데 이 페로몬 향수가 진짜 효능이 있는 건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그 곤충에서는 거의 페로몬은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벌들이라든지 뭐 벌 페로몬을 통해서 벌들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그런 그 서로 이제 종족을 번식시키거나 아니면 일벌과 여왕벌로 바뀌는 것도 페로몬 때문입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는데 사람은 사실 페로몬을 인식해야 되는 그런 해부 구조가 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용이 없는 거였네요. 페로몬 향수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지만 여성들만을 위한 향수는 반드시 남성들의 체액을 그 원료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런 저희가 지금 해부학 구조를 찾지 못했을 뿐이지 네네. 우리가 그런 페로몬을 인식하는 그런 기관들이 아직 남아있고 또 우리가 지금 찾지 못하고 그 어떤 방식으로 인식하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것들이 실제 우리 뇌에서는 그 작용을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주장을 하는 연구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향기를 이용한 이 건강치료법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요즘에는 뭐 아로마 테라피라고 해서 아로마 치료법을 많이 하는데요. 네. 과연 저 향만으로 사람이 릴렉스가 되고 치료가 될까 궁금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쭉 듣다 보니까 후각이 미치는 영향이 커서 가능할 것 같네요.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그렇습니다. 요즘 뭐 아로마 테라피가 상당히 유행을 하고 네. 있죠. 실제로 이제 이 허브라는 농원도 뭐 우리나라에 지금 수백 개가 생겼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그저 한두 개밖에 없던 것이 그것이 그만큼 이제 우리가 이 아로마 테라피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졌다. 뭐 그런 이야기고요. 아로마 테라피는 역시 이제 주로 이제 약용식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뭐 전반적인 허브 뭐 모든 식물에 있어서 좋은 데서는 정말 이런 그 기름을 추출해서 이 에센셜 오일이라 그러죠. 이제 그거를 잘 이제 혼합을 해서 이제 쓰면은 어떤 사람들은 뭐 잠도 잘 오기도 하고 또 소화도 잘 되기도 하고 심지어 엘러지가 뭐 좋아졌다는 그런 이제 보고들도 있고요. 이렇게 의학적으로 다양하게 이 향기를 아로마 향기를 잘 활용하면은 의학적으로 신체적인 정말 정신 질환도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심지어 이 정신적인 측면에서는 뭐 굉장히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좀 보고가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치료요법에 사용되는 아로마 요법, 어떤 향이 과연 어떤 치료에 어느 정도로 도움이 되는지를 자세하게 영상으로 꾸며봤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아로마 테라피는 향기를 이용해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향기 요법을 말하는데요. 아로마 오일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알아볼까요? 방향성 약용식물에서 추출한 순수한 식물성 오일인 에센셜 오일의 그 양리 성분을 이용해서요,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시켜 인체 항상성 유지를 목표로 하는 자연요법입니다. 우리가 은은한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맡으면 스트레스도 완화되고 심리적 안정감과 함께 진정 이완이 돼서 수면 장애를 완화한다든지 우울감 완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자연요법입니다. 최근 아로마 오일의 효능이 알려지면서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향긋하고 안전한 아로마 오일 사용법을 소개합니다. 처음 아로마 오일을 사용할 경우 같은 효능을 가진 오일이라도 본인이 좋다고 느끼는 향부터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요. 아로마 테라피에서 가장 간편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기화법과 흡입법입니다. 먼저 오일 버너를 이용해 에센셜 오일의 향기를 공기 중에 발산시키는 기화법이 있는데요. 오일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초를 켜면 향이 서서히 퍼집니다. 마음에 드는 오일 한두 가지를 매일 2-3시간 정도 발향하면서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어 보세요. 감기나 두통에는 뜨거운 물이 담긴 컵에 오일을 한두 방울 떨어뜨려 향을 코로 들이마시는 증기 흡입법이 좋습니다. 기분 전환이나 정신 집중에는 손수건이나 화장지에 오일을 묻혀 향을 맡는 건식 흡입법이 효과적이죠.
아로마 테라피의 목적과 시간에 따라서 적합한 오일을 사용하는 것을 권합니다. 오전에 머리를 좀 맑게 하거나 정신 집중을 원할 때는 페퍼민트, 레몬, 로즈마리, 바질과 같은 머리를 자극해서 두뇌를 맑게 하는 그런 오일을 사용하고요. 저녁에나 편안한 휴식과 진정을 원할 때는 라벤더, 마조람, 그레이프프룻 등 심신의 안정을 위한 릴렉스 오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사지를 할 때는 오일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반드시 호호바 오일이나 아르간, 로즈잎 등의 베이스 오일에 희석해서 사용하세요. 원액은 농도가 높아 원액 그대로 사용할 경우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서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는 라벤더, 오렌지, 진저 같은 오일을 베이스 오일이나 우유에 섞어서 향긋한 목욕을 즐기실 수도 있고요. 또 깊은 잠을 자기를 원할 때는 그 라벤더, 마조람, 그리고 그레이프프룻 같은 오일을 옷깃, 잠옷에 한 방울 떨어뜨리거나 벽에 한두 방울 떨어뜨려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숙면을 취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스민이나 로즈, 버가못, 오렌지 같이 아주 상큼하고 향긋한 오일을 옷깃에 한두 방울 떨어뜨리면 나만의 순수한 천연 향수를 즐길 수 있으시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노인과 어린이 등 몸이 쇠약하거나 수술 환자, 임신 수유부 등 민감한 피부인 경우 얼굴에는 1% 이하로 희석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임신 초기의 아로마 마사지는 피하는 것이 좋고 임신 3개월이 지난 후부터는 만다린 오일이 안전합니다. 그 이후에는 스트레스 완화와 심신 안정을 위해 향기를 맡는 정도로 활용하세요. 이번에는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로마 오일의 종류와 효능을 알아볼 텐데요. 강력한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어 감기와 홍역 등에 좋은 오일은 유칼립투스와 티트리 오일입니다. 유칼립투스는 머리를 맑게 해주고 향이 신선해 기분을 상쾌하게 유지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라벤더는 심신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잡도록 도와줘 현대인의 스트레스와 불안, 불면증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라늄은 감정의 균형을 잡아주고 호르몬 조절을 도와 생리통과 갱년기 증상에 효과적입니다. 자스민은 감각적이고 풍부한 느낌을 가진 향으로 자신감을 갖도록 도와주는 오일입니다. 갱년기 증상, 산후 우울증, 생리전 증후군 등에 효과적이죠. 학생들의 두뇌 활동을 촉진해 주는 데는 로즈마리, 유칼립투스, 레몬 오일 등이 좋은데요. 로즈마리는 두통과 피로 해소뿐만 아니라 혈액순환 촉진과 집중력, 기억력 향상에도 좋습니다. 페퍼민트는 신선한 향기로 머리를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집중력 향상과 두통, 졸음을 쫓는 데 효과가 만점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아로마 오일을 적절히 활용해 더욱 향기롭고 건강하게 생활하세요. 코가 냄새가 안 나면은 입맛이 안 돌고 무슨 맛인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동시에 이렇게 감각기관이 연결된 거 마냥 코가 또 시각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들었어요. 눈으로 보는 게 코로 냄새 맡는 거에 영향을 준다. 어떤 의미죠? 그렇습니다. 이제 이 시각이 얼마나 우리가 냄새하고 직접 관련이 있는지 이 연구팀들이 연구를 했는데, 네. 가령 이 사람들은 이 레몬, 딸기, 스페어민트 이런 것들과 그다음에 여러 가지 색깔을 조합을 해서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게 했는데, 그랬더니 가령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레몬은 노랗다. 근데 레몬을 노란칠을 해서 했더니 이 냄새 맡는 그런 부위가 확실히 활성도가 높아지더라. 근데 가령 레몬에다가 뭐 까만채를 했다든가 그랬더니 영 이게 냄새가 안 난다. 안 맞는 거, 조합이 안 맞는 겁니다. 그랬더니 냄새 맡는 데가 훨씬 똑같은 레몬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색깔이 그렇죠. 어떻게 됐든. 그러나 이제 그만큼 시각적으로 이 냄새하고는 밀접한 연관이 있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우리가 냄새 아로마 테라피를 한다 그러더라도 실제로 보면은 참 차 한 잔을 마셔도 아주 기분 좋게 그런 색깔이 이쁘게 고개에 나오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찻잔도 아주 기분 좋게 하고 이렇게 그렇게 시각적으로 기분 좋게 해야지 맛이 나는 겁니다.
가령 커피를 특수화리에 담아 먹으면 맛이 나겠어요. 사약 같죠. 네, 그러니까 네. 이제 그런 시각적인 요즘 이제 디자인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저는 참 그런 생리적인 연구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시각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음식이 아주 맛있게 이 사람에게 전달이 될까? 어떻게 하면은 정말 여기에 기분 좋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을까? 그것은 단순히 향기만 좋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시각적인 이런 연상작용을 잘 연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이 후각기관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방법이 있으면 좀 짚어주시죠. 실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흔히 하지 않지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약을 이제 코로 흡입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요. 영화에서 봤어요. 그런 경우 아주 가장 나쁜 효과를 네. 하고요. 흡연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리고 무분별하게 그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도 그 문제가 생기고요. 또 가장 사실 어른들이 애들하고 귀엽다고 이렇게 박치기 많이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앞내에다 그렇게 충격을 주는 경우도 굉장히 코에는 후각 기능에는 나쁜 영향을 줍니다. 실제 이 코하고 뇌 쪽으로 가는 아주 얇은 뼈막이 있는데 그쪽으로 신경세포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게 되면 거기에 손상을 받아서 이제 신경세포가 못 올라가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냄새를 못 맡게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앞내에 충격을 주는 것들은 이제 좀 피하셔야 되고요. 피하는 습관. 네. 실제 많은 권투 선수들은 대부분 은퇴할 때쯤 되면 냄새를 못 맡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아마 이런 것들하고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요. 또 교통사고 심하게 나서 에어백에 심하게 부닥치신 분들도 이제 잠깐 동안 그렇게 냄새를 잃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혈액순환에 굉장히 좋은 것, 또 그리고 기본적으로 뇌에 좋은 것들은 후각신경에도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관리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짚어주고 계시는데요. 그러면 이 후각기관을 잘 좋게 만드는 좋은 습관이라는 것도 존재할 것 같아요. 좋은 습관은 어떤 게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감기 이야기를 잠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것도 참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역시 이제 스트레스 우리가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가 교감신경이 흥분이 되면은 이 코가 마릅니다. 우리 교감신경이 되면 침이 마르고 막 입이 마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 교감신경은 이 수축이 되기 때문에 혈관이 그러니까 충분한 산소와 영양 공급이 안 돼 가지고 뇌 점막이 옳은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후각에 이상이 올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정서 관리도 평소에 잘해야 되고 스트레스도 쉽게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몸가짐, 마음가짐을 잘 다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후각과 뇌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해봤는데요. 계속해서 드는 생각은 이 냄새를 잘 맡는 거, 코를 잘 관리하는 게 우리 뇌 건강으로 이어지는 지름길이 아닌가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이 냄새 맡는 것, 후각기관과 관련한 재미있는 이야기들, 재미있는 사례들이 있어서 함께 모아봤거든요. 함께 보시죠. 냄새를 맡는 후각 기능은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마약 탐지견입니다. 마약 탐지견은 인간보다 많은 후각 세포를 갖고 있어 후각 능력이 인간의 수만 배에 달하는데요. 사람이 맡을 수 없는 미세한 냄새를 구별해내는 개의 후각을 활용한 것이죠. 마약을 숨겨서 반입해도 적발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짧은 시간에 마약을 찾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에는 문화재를 지키는 탐지견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명 흰개미 탐지견으로 사람보다 발달된 후각으로 목조 문화재를 훼손하는 흰개미를 찾는 역할을 합니다.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했던 흰개미 서식처 찾는 일을 대신해 줄 뿐만 아니라 눈으로 발견하기 힘든 서식처도 대신 찾아준다고 하네요. 냄새는 마케팅 분야에서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죠. 글로벌 스포츠 기업은 동일한 품질의 테니스화를 꽃향기가 나는 매장과 아무런 향을 사용하지 않은 매장에 각기 진열해놓고 반응을 조사했습니다. 상점 내의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의 상품 구매 태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요. 소비자들은 좋은 냄새가 나는 매장에 다시 가려는 경향이 있고 같은 상품이라도 향기 나는 매장의 상품을 더 좋은 품질로 여긴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각은 병을 진단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는데요. 하버드 의과대 팀과 컬럼비아 메디칼 센터 팀은 노년층의 냄새 구분 능력의 감소와 뇌세포 감소 사이의 연관성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
후각 피질과 해마의 크기가 작을수록 실험 참가자의 후각 능력이 퇴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후각 능력이 떨어지면 기억력도 함께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치매 초기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므로 후각 기능 저하로 치매 진행 상황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앞서 소개한 탐지견보다 더 뛰어난 후각 기능을 가진 곤충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꿀벌인데요. 꿀벌의 뛰어난 후각을 이용해 암을 진단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리병에 입김을 불었을 때 벌이 기억하고 있는 냄새가 나면 벌이 몰려듭니다. 설탕을 보상으로 이용해 꿀벌이 특정 냄새에 반응하도록 훈련시키는 것인데요. 위와 같은 방식으로 특정 공간에 종양 냄새를 주입시켜 냄새를 감지한 꿀벌을 통해 암을 진단하게 되는 것이죠. 암 외에도 인간을 위협하는 요소는 무궁무진한데요. 각종 위험으로부터 인간을 지켜주는 기술로 전자코가 손꼽히고 있습니다. 전자코는 사람 대신 냄새를 맡아주는 전자장치를 말합니다. 사람의 코 기능을 디지털화한 것으로 냄새를 전기화학 신호로 나타내 감별합니다. 전자코를 사용하면 직접 냄새를 맡지 않고도 유해성 여부를 알 수 있어 여러 분야에 활용 가능하죠. 이외에 범죄자를 구분하는 데도 후각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보통 사람보다 후각 기능이 월등히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호주 맥커리 대학 연구팀은 범죄 이력이 없는 남녀 79명을 대상으로 16가지의 냄새를 맡게 했으며 사이코패스 성향을 나타내는 지표들을 측정했는데요. 그 결과 사이코패스 지표가 높은 이들일수록 냄새를 알아차리고 구분하는 능력이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 냄새를 맡고 있다는 것을 알고도 냄새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는데요. 후각 기능에 손상이 있으면 반사회적 인격장애가 나타날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후각 기능이 떨어진다고 해서 모두 사이코패스는 아니며 이는 정신분열증이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후각 기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길 기대해 봅니다. 야, 근데 끝까지 저와 밀당을 계속하고 계세요. 야, 한 문장만 들려주시라니까 끝까지 안 들려주시는데. 청년 창업가들한테 예. 외국계 그 요즈마 펀드라는 그 이스라엘 펀드가 들어와서 IR이라든지 이런 투자에 대한 설명회를 한국인 그 창업자들이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이 시스템을 우리 청년 창업가들이 도입해서 예. 영어로 자기의 창업에 대해서 그 말할 수 있다면 이거 정말 대박인데요, 이거. 저는 33세 사업을 시작을 해서 49까지 그 볼링 장비를 수입해서 팔았댔어요, 미국에서. 그러다가 이제 49대에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누가 영어를 갖다 좀 가르쳐 줄 수 있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가르쳐 줬어요. 어떻게 하면 되는지. 인류의 건강하고 풍요로운 삶을 가능하게 하는 화학. 끊임없는 연구와 도전을 이어온 우리나라의 첨단 화학 기술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첨단 화학 소재를 연구 개발하는가 하면 각종 질병에 대처하는 신약을 개발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화학산업의 중심에서 인류의 새로운 희망을 싹 틔우는 한국화학연구원입니다. 네, 우리 얼굴 중심에 코가 위치한 만큼 이 또 코가 뇌로 가장 밀접하게 연결이 되는 가장 단거리인 만큼 가장 중요한 기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오늘 저 눈이 반짝거리면서 열심히 들은 부분도 분명히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씩 해주시죠. 앞에서 쭉 보신 것처럼 이제 후각은 굉장히 원시적으로 오랫동안 저희를 지켜줬던 그런 감각기관이고요. 실제로 또 보면 그 저희 감정하고 가장 밀닿아 있는 그런 감각기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요즘 최근에 이제 저희가 굉장히 살기가 좋아져서 향기 산업도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있는데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러한 후각기관과 우리의 감정 간의 관계를 잘 연구해서 사회나 삶이 좀 더 행복한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까지 코에 관한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 보신 분들은 이 후각기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른 이미지로 열심히 연구를 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좋은 이야기 해주신 대구구 경북과학기술원의 뇌과학전공 문재일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브레인 전문가 이시영 박사가 내리는 브레인 특효 처방전 시간입니다. 오늘 뇌와 후각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럼 뇌 건강에 제일 좋은 향이라는 건 어떤 걸까요? 예, 이 숲향기를 맡으며 살면은 그게 가장 좋은 향기입니다. 네. 실제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 절로 기분이 좋고 숨을 냄새가 깊게 나요. 쉬게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숲속에는 뭐 여러 가지 정말 자연의 향만큼 좋은 이런 향기가 없습니다. 이게 숲속에는 뭐 피톤치드라든가 공기도 우선 맑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제가 숲속에는 아주 가득 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숲속에 들어가면은 우선 뇌피로가 가십니다. 요즘 이제 뇌피로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실은 뇌피로들을 가시게 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숲속에 그냥 들어가거라. 그러면 좀 오감이 자극이 되지만 특히 그 중에서는 냄새가 좋은 향기를 맡을 수 있으니까 뇌피로 회복에 굉장히 좋다. 이런 것이 요즘 최근에 자연의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이제 그 이야기를 강조를 하고요. 네. 또 숲에 자주 갈 형편이 안 되더라도 자기 방에 좋은 정말 향기가 나는 식물을 하나 심는다든가 혹은 또 아로마 테라피도 뭐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근데 그 아로마 테라피도 기왕이면 시각적으로 같이 내가 숲을 좋아하면은 숲을 앞에 이런 그림이 나타나면서 이 아로마 향기가 나는 이제 그런 것이라면 더 효과적이겠죠. 네. 빌딩 숲에 집쳐 있는 분들 어서 빨리 이 방송 보시고요. 당장 나무숲으로 떠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브레인 특효 처방전이었습니다. 마음을 읽는 두뇌의 이야기, 뇌과학 마음을 읽답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부르는 것의 큰 기준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 들어서 특히 서양 선진국이나 우리나라처럼 경제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룬 동양국가에서는 많은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하다못해 물건 하나를 살 때도 수많은 제품 중 선택을 해야 하는데요. 반대로 선택의 여지가 없는 국가나 개인을 보고 우리는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국가나 개인에게 주어지는 선택의 기회. 이것을 우리는 자유라고 알고 있는데요. 과연 선택권은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까요? 놀랍게도 넘쳐나는 선택의 기회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우리에게 불행감과 또 불만족을 안겨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선택권이 왜 이렇게 부정적인 감정을 초래하게 되는 걸까요? 아주 기본적인 첫 번째 이유는 마비 현상입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선택권 앞에 마비된다고 하는데요. 너무나 많은 가능성 앞에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하지 못하고 굳어버리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가령 보험에 가입하려는데 수많은 회사가 존재하고 또 각각의 이익과 손해 부분이 다르다고 했을 때 우리는 쉽게 결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주어진 수많은 선택권 앞에 마비되어서 소비하는 에너지와 시간은 선택권의 개수에 정비례하게 된다는데요. 마트에 소금을 사러 갔다고 가정하면 수많은 브랜드가 각각 다른 가격과 또 차별화된 기능과 맛을 앞세워서 내놓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때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고민하다가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시간을 허비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이런 마비 현상은 흔히 체감할 수 있습니다. 옷이나 가전제품 등 상품을 구입할 때 많은 경우의 수를 놓고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선 흔히 벌어지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선택권 앞에서 마비되고 또 굳어버린 현상을 극복하고 한 가지 선택을 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문제점은 우리는 덜 만족하게 된다는 겁니다. 즉 선택권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는 우리가 만든 선택에 덜 만족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데요.
덜 만족하게 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우리의 기대감이 증폭하게 된다는 겁니다. 선택의 대상이 딱 하나만 존재했을 때와 100가지가 존재했을 때 우리가 느끼는 기대감이 달라진다는 건데요. 선택권이 많다는 이유로 내가 만든 선택에 대한 기대감이 증폭하게 되고 당연히 덜 만족하게 되는 겁니다. 청바지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중에 판매되는 청바지의 종류는 상당히 많습니다. 하이웨이스트, 로우웨이스트, 스키니, 부츠컷 등 그 모양이 다양하고요. 색깔도 참 다양하죠. 하지만 구입한 청바지를 집에 와서 입어보면 너무 못생긴 것도 있고 내 몸에 맞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청바지 종류가 별로 없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과거에는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으니 기대감도 적었지만 너무도 다양한 청바지 종류는 이미 기대감을 높이게 되고 마음에 드는 그 어떤 걸 구입하더라도 주관적으로 느끼는 만족감이 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만든 선택에 덜 만족하게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쉽게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말한 기대감의 증폭과는 별개로 어떤 선택을 하든 선택권이 많을수록 더 쉽게 후회하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 똑같은 과자가 100개의 브랜드에서 생산이 된다고 했을 때 아주 고심 끝에 한 가지를 선택했다고 가정해보죠. 그리고 먹어봤는데 생각하던 것보다 조금 별로라고 느껴진다면 바로 나머지 99개의 과자를 떠올리게 되는 거죠. 다른 걸 골랐으면 어땠을까? 더 나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곧바로 후회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로 내가 고른 과자가 맛이 좋았을 때도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혹시 나머지 99개의 제품 중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곧 후회와 불만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만약 선택권이 좁아지고 또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다면 후회하거나 불만족스러운 감정은 훨씬 덜하지 않았을까요? 현대사회에서 주어진 수많은 선택권으로 인해서 우리가 덜 만족스럽게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바로 자책입니다. 어떤 물건을 사는데 선택권이 하나라고 한다면 내가 산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그 외부 환경을 탓하면 되는 일입니다. 애초에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이거 하나뿐이었고 나에겐 다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으니 잘못이 있다면 이런 볼품없는 물건을 만든 회사나 또 기술력이 안 되는 환경의 문제인 거죠. 즉 내가 아닌 외부의 문제로 탓을 돌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가지의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그중 하나를 골랐고 그 물건의 성능이 좋지 않을 땐 그 많은 선택권 중에서 하필 그 물건을 고른 자기 자신을 탓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정 선택을 한 후에 그 선택이 잘못되었을 경우 자기 스스로에게 느끼는 책임감이나 또 불만이 훨씬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선택권이 많을수록 내가 만든 선택이 완벽할 거라는 기대치가 상승하는데요. 결국 그 기대치에 미치지 못해서 불만족이 오게 되고 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후회를 만들고 만족감을 저하시킨다고 합니다. 결국 잘못된 선택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밖에 없으니 더 불행해지는 거죠. 내가 한 선택을 존중하고 또 소중히 할 수 있을 때 불행한 감정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뇌과학 마음을 읽다였습니다.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파워를 키워라. 오늘은 향기, 냄새에 관한 모든 비밀들을 좀 풀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요, 퀴즈 내주셔야죠. 이것은 이 식물에서 나는 향기, 이런 모든 식물들을 추출해서 빼낸 에센셜 오일로서 우리가 정서적인 안정도 하고 신체적인 질환도 심지어는 치유가 되는 이런 요법이 있습니다. 이런 요법을 무슨 요법이라 그럽니까? 오늘 그 얘기 정말 많이 했는데 네. 맞추기 쉬우시겠죠? 네. 보기 드리겠습니다. 네. 1번 뮤직 테라피, 2번 컬러 테라피,
3번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정답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 찾아 들어오시면요. 시청자 퀴즈 응모란이 있습니다. 정답자 중에서 추첨을 통해 저희가 브레인 잡지를 함께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응모 부탁드리고요. 자, 오늘 이렇게 냄새 이야기 했는데요. 다음 시간엔 또 어떤 비밀들을 파헤쳐보나요? 예, 다음은 정말 이 모방 심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히 이제 이 범죄도 보면은, 요런 수법으로 범죄를 저지르면 어디서 잡지에서 보거나 그러면 그대로 따라하는 네. 이 모방 범죄가 많습니다. 그렇게 실제로 우리 뇌 속에는 이 거울 신경이라는, 미러 뉴런이라고 그러는데 요것이 있어가지고 사람을 따라하는 그런 습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뭔가 잘못되어 있을 때는 좋은 일을 따라하면 좋은데 나쁜 걸 따라하면은 엄청난 아주 끔찍한 범죄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것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뇌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어떤 변형이 일어났길래 그런 모방 범죄가 끔찍한 정말 범죄를 일으킬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라는 좋은 이야기도 했는데요. 잘못된 모방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기도 하죠. 다음 시간에는 모방 심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시영 박사의 100세 시대 브레인 파워를 키워라였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